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4월 21일 로베스피에르는 자코벤 클럽에서 자신이 작성한 인권선언 초안을 낭독했다. 24일 그는 역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해설과 함께 그 초안을 국민공회에서 제안했다. 미래의 산악파 위원회가 2달 후 그것을 마음대로 개작할 때 그는 자신의 초안을 방어하지 않는다. 아마도 그 초안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전술적 침묵과 사건들이 그에게 강요할 수 있는 불가피한 양보들과는 무관하게 4년간의 정치적 투쟁 끝에 나온 로베스피에르의 근본적인 구상이었다. 또한 그것은 로베스피에르의 사상이 다른 산악파들의 그것보다 더 특히 혁명적인 지점들을 보여준다. 따라서 36개 조항을 모두 옮기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중 본질적인 것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그것들을 보면 왜 이 중요한 문서가 19세기 초 사회주의자들의 헌장이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제1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이 지닌 자연적이고 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 자연권의 유지와 인간의 모든 능력의 발전이다. 1793년 헌법 사회의 목적은 공동의 행복이다. 제2조 인간의 중요한 권리들이란 그의 생존과 자유를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들이다. 1794년 헌법의 권리들은 평등, 자유, 안전, 소유권이다. 제5조 자유는 인간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자신의 뜻대로 행사하는 힘이다. 자유는 정의를 모범으로, 타인의 권리를 한계로, 자연을 원칙으로, 그리고 법을 보호자로 삼는다. 구조 앞에는 로베스피에르의 해설이 있다. 먼저 소유권에 대한 여러분의 이론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조항들을 제안하겠다. 그에게 중요한 주제들이 이어진다. 즉, 재산의 평등은 망상에 불과하고 궁정에서 악을 행하는 것보다 초가집에서 덕을 행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갑자기 어조가 바뀐다. 그는 콩도르세 후작과 지롱드파 부르주아지의 위임을 받은 의원들을 공격한다. 이 인육 상인에게 소유권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그는 자신이 생존자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너 보관해두고 선박이라고 부르는 이 긴 관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소유물들이다. 나는 1인당 얼마씩을 주고 이것들을 샀다. 토지와 가신들을 가지고 있거나 이것 또는 이것들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면 곧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믿는 이 귀족들에게 물어보라. 그는 소유권에 대해 거의 유사한 생각을 보여줄 것이다. 카페 왕조에 위어있는 성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모든 소유물 중 가장 신성한 것은 이외에 여지없이 프랑스 영토에 살고 있는 2,500만의 사람들을 자신의 뜻에 따라 합법적으로 군주로서 억압하고 타락시키고 쥐어짤 수 있는 그들의 예로부터 누려온 대대로 내려오는 권리라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보기에 소유권은 어떠한 도덕적 원칙에도 근거를 두지 않는다. 우리의 인권선은 인간의 제일 가는 재산이며 자연으로부터 받은 가장 신성한 권리인 자유를 정의하면서 같은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것은 왜인가? 우리는 자유의 한계가 타인의 권리라는 것을 타당하게 이야기했다. 왜 여러분은 이 원칙을 하나의 사회적 제도인 소유권에 적용하지 않았는가? 마치 자연의 영원한 법이 인간의 관습들보다 덜 신성하기나 한 것처럼 여러분은 소유권을 행사할 가장 큰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조항들을 늘리면서 그것의 성격과 정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여러분의 선언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해서, 매점자들, 투기업자들, 전제군주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확립함으로써 이러한 결점들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제9조 소유권이란 각 시민이 법으로 그에게 보장된 몫의 재산을 향유하고 마음대로 처분하는 권리이다. 제10조 소유권은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에 의해 제한된다. 제11조 소유권은 우리 동포들의 안전, 자유, 생존, 재산을 해칠 수 없다.
제12조 이 원칙을 침해하는 모든 소유, 모든 거래는 본질적으로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다. 이 4개의 조항은 1793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 반대로 제13조는 실질적으로 보존될 것이다. 사회는 구성된 의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든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수단을 확보해줌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생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제15조 사회는 온 힘을 다해 공적 이성의 진보를 고무시키고 모든 시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8조 민중은 원한다면 자신의 정부를 바꾸고 자신의 수임자들을 해임할 수 있다. 제22조 사회는 노동으로 생활하는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과 가족의 생활을 해치지 않으면서 법의 출석을 요구하는 회의들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93년 헌법에서 삭제된 구절. 제26조 압제에 대한 저항은 인간과 시민의 다른 권리들의 결과이다. 제27조 사회 구성원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압제당한다면 사회체가 압제당하는 것이다. 제28조 정부가 민중을 억압할 때 민중 전체와 민중의 각 부분의 반란은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1793년 헌법 가장 신성한 권리며 가장 불가결한 의무이다. 제30조 압제에 대한 저항을 법률적 형식에 종속시키는 것은 전제정에 대한 최종적인 장식이다. 민중이 선량하고 관리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모든 제도는 사악한 것이다. 1793년 헌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중은 관리들에게 약자로서 언제든지 약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 제32조 민중의 수임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준엄하고 용이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자신이 다른 시민들보다 더 큰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말할 권리를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지막 4개의 조항 앞에 로베스피에르의 새로운 해설이 있다. 위원회는 또한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우애의 의무와 그들의 상호 원조의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을 잊었다. 즉 전제 군주들에 대항하는 국민들의 영원한 동맹의 토대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의 선언은 소유하고 거주하도록 자연으로부터 땅을 제공받은 거대한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구의 한 구석에 몰아넣어진 한때의 인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 다음의 조항들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왕들과 불화를 겪게 만드는 단점을 지니고 있을지 모른다. 끊임없는 갈등의 예고. 고백하건대 이 단점은 결코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그들과 화해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역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제33조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형제이고 베토벤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된다. 여러 민족들은 한 국가의 시민들처럼 힘이 닿는 대로 서로 도와야 한다. 제34조 한 국가의 국민을 억압하는 자는 모든 국가의 국민들의 적으로 선언된다. 제35조 자유의 진보를 방해하고 인간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 한 민족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예사로운 적이 아니라 살인자이자 반도로 기소돼야 한다. 제36조 왕들, 특권층, 독재자들은 누구든 지상의 주권자인 인류와 우주의 입법자인 자연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이다. 33에서 36조의 4개 조항은 1793년 헌법에 나타나지 않는다. 4월 말 산킬로트 격앙파와 산악파의 진보적인 부르주아지 사이에 암묵적으로 체결된 이러한 종류의 민중전선, 진보적 부르주아지와 민중 사이의 공동전선, 즉 로베스피에르의 인권선언 초안이 그 선언문이 되었을 것이고 제1차 최고가격제를 직접적인 목표로 한 민중전선에 직면한 지령득파는 자신들의 야심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중대한 재난에 직면했음을 깨달았다.
그 지도자들 중 일부는 겁에 질려 히스테리 상태에 빠졌다. 베띠용, 즉 비주에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동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던 그 베띠용이 공개적인 내전에 호소에 불과한 파리 시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표했다. 여러분의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과 갖지 못한 자들 사이에 전쟁이 부추겨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음모가 한 줌의 반도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폭력적이고 무분별한 조치들로 여러분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여러분은 저항할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감히 그들과 투쟁하기 위해 여러분의 구회합들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부유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이 파리를 떠나고 파리가 소멸되는 것을 보면서도 덧붙이자면 지롱드파가 파리와 부유한 파리인들을 동일시하고 있음에 경탄하게 된다. 평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리인들이여, 이제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 이 해충들을 그 소굴로 돌려보내십시오. 4월 29일 베띠용의 선동적인 편지에 자극받은 마르세유의 부르주아지들은 반산악파적인 비상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공회 의원들은 달아나야 했다. 5월 4일 베르니오는 보르도인들에게 행동을 촉구했다. 그래야 한다면 지금이 그때라면 나는 연단에서 여러분에게 우리를 보호하러 와줄 것을, 독재자들을 절멸시킴으로써 자유를 회복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롱드인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마리우스를 두려움에 떨게 하십시오. 그의 호소에 응해 보르도 부들은 5월 25일 군대를 모집해 수도로 보내는 계획에 대해 소의했다. 지롱드파가 다른 어느 곳보다 더 왕당파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던 리옹에서 그러한 움직임은 훨씬 더 강력했다. 그리고 그것은 5월 29일 국민공회에 대한 공개적인 반란으로 기결된다. 이상이한 날짜들을 기억해야 한다. 5월 31일과 6월 2일의 봉기, 지롱드파의 몰락을 가져온 민중봉기는 그에 대한 반격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부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공격을 받아 퇴각하고 무기력한 퀴스틴이 글레베르를 포위당한 마인츠에 남겨두고 모호하게 후퇴함으로써 알자스를 공격에 노출시키고 방대군은 해안의 항구들에서 격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국 군대들의 차례로 승리를 거두고 있었으며 파울리가 코르시카에서 봉기를 일으킨 시점에서 나타난 상황이었다. 산악파가 지롱드파를 공격함으로써 저속한 경쟁심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의 일치를 제대로 강조해야 한다. 지롱드파의 내적인 감정이 어떤 것이었든 그들의 객관적인 행동은 가장 중대한 방향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제거는 조국과 공화국의 안녕을 결정할 일이었다. 마리우스, 가이우스 마리우스, 기원전 157년부터 86년 로마 공화정 시기의 군인이자 정치가 7차례에 걸친 콘술 10년을 지냈다. 유산자 계급에서만 군임을 뽑던 관례를 깨고 무직자와 무산자 지원병으로 직업적 군대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군사개혁을 단행했다. 로마 평민들의 지지를 받아 홀쪽파인 술라와 대결했다. 파울리 또는 파스칼 파울리 1725년부터 1807년 코르시카 태생의 혁명가. 코르시카에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던 파울리는 1790년 재원 의회에 의해 코르시카 총독에 임명됐으나 1793년 국민공회에 반대하고 영국의 도움을 요청했다. 1794년 영국 해군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인들을 코르시카에서 몰아냈고 영국왕 조지 3세에게 코르시카 통치를 제의했다. 1795년 은퇴해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 정부가 주는 연금을 받아 살았다.
그러나 파리 부르지아지에 대한 베티용의 질책은 결실을 맺었다. 각자의 구에서 수적으로 쌍킬로트들에게 압도됐던 그들은 다른 전술을 사용했다. 그들은 누등의 메인 쌍킬로트들이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주중의 대거 구해합에 참석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서부의 몇몇 구들에서 대수를 차지하고 형성 중인 혁명위원회에 침투했다. 동시에 황금 킬로트들 테르미드를 이후에 미드의 왕관 바치고 젊은 부르주아지 법률 분야의 서기 등은 징집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여 지롱드파의 박수를 받았다. 방대 반혁명 전쟁 지도 5월 8일 국민공의에서 로베스피에르는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혁명 음모를 고발했다. 그의 발언은 다음과 같이 계급 투쟁을 한탄하면서도 동시에 부인하는 베르니오에 뒤이은 것이었다. 불행히도 나는 쌍킬로트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들과 신사들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파국적인 전쟁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의 민중만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계급이 치르는 전쟁의 성격은 한 계급 신사들은 떠나기를, 전쟁에서 죽게 되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계급 지론드파의 인장이 찍혀있는 징병법은 부유한 사병들이 대체 복무자를 돈을 주고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을 대신 떠나게 하기를 원하고, 후자는 자신이 없는 동안 자신의 식솔들이 학대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러한 종류의 것입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신랄한 반박이 이어졌다. 같은 날 저녁 자코벤 클럽에서의 그의 반박은 훨씬 더 신랄했다. 프랑스에는 두 개의 당파, 즉 민중화 그들의 정만이 있습니다. 민중을 지지하지 않는 자는 민중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황금 킬로트를 가진 자는 모든 쌍킬로트의 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위험을 명확히 말했다. 파리는 혁명의 중심입니다. 파리는 자유의 요람이었습니다. 파리는 자유의 가장 굳건한 성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리는 모든 적들로부터 공격당할 만합니다. 방대의 반혁명 세력의 군대가 하나 있다면 파리의 반혁명 세력의 또 다른 군대가 있습니다. 양자를 모두 격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도들을 진압하기 위해 방대의 파리에 애국화를 보낼 때 여기 파리의 반도들의 공모자가 있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제시했다. 그것은 반혁명 혐의자의 체포. 이미 5월 6일 그는 베르니오에 대항해 여러 차례 체포 활동을 벌인 파리 시장 바슈를 옹호했다. 부두르의 숙청 구회의에 참석하느라 빼앗긴 쌍킬로트들의 노동 시간을 부자들에게서 징수한 돈으로 보상해 줄 것, 국내 혁명군대의 조직, 무기 생산의 증대, 이를 위해 모든 공공장소의 제철소 설립, 황금 킬로트들의 시위에 대한 가차없는 진압 등이었다. 날간 세 차례, 즉 5월 10일 이날 그는 콩도르세의 헌법 초안이 지닌 반민주적 성격을 명백하는 중요한 연설을 한다. 12일과 13일 로베스피에르는 여전히 꼬민과 구회의들에게 엄격히 합법성을 고수할 것을 조언하면서도 자신의 요구를 되풀이했다. 산악파 의원들이 지지를 받은 쌍킬로트들이 다시 파리를 장악했다. 이에 대응해 지롱드파는 5월 18일 꼬민의 활동을 조사할 책임을 맡고 오로지 지롱드파만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의 창설을 가결시켰다. 이튿날인 5월 19일 구의 혁명위원회들이 회합을 가졌다. 그 회합에서는 조직되고 있는 탄압을 저지해야 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그곳에서 극단론자들의 과격한 발언은 곧 시장 파슈에게 비판받기는 했지만 되풀이되면서 지롱드파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다. 5월 13일에서 24일까지 힘에 의한 해결책만은 상황을 종결지으리라는 것이 분명해진 시기에 로베스피에르는 또 다시 병이 났다. 24일 12인 위원회는 꼬민 지도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에베르, 빨레, 마리노를 그리고 이튿날에는 돕상을 체포하게 했다. 25일 꼬민은 의회의 연달에서 그들의 석방을 요구한다. 회의를 주재하는 이스나르는 브라운슈바이크의 선언을 기이한 방식으로 되풀이하는 위협으로 이에 답했다.
국민공예의 권위가 실추된다면 프랑스 전제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언하건대 파리는 전멸할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사람들은 생강변에서 파리가 존재했는지를 찾으려 애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나르가 날 이후 남부에서 그토록 격렬하게 백색 테러를 조직했다는 사실은 그가 모든 지롱대파가 광적으로 박수갈채를 보낸 이 허장성세를 부렸을 때 그것이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다. 마리노, 장바티스트 마리노, 1767년부터 1794년 도공 출신으로 8월 10일 봉기의 지도자 중 한 사람, 홀로 데르브와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당했다. 돕상, 클라우드 이마뉴엘 돕상, 1743년부터 1811년 파리운동, 파리 민중운동 지도자, 1793년 5월 31일 봉기의 주동자 중 한 사람. 18.